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죠. 수요일엔 토크킹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승환 행정관 처음입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재섭 위원장이 굉장히 당하고 가던 자리라고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용과 호랑이 사이에서. 아니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님은요. 저 국회 있을 때 정말 저랑 같이 우정을 나누던 분이거든요. 국회 보좌진 중에서 탑 오브 탑은 저 장성철이었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정말 능력 있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 이승환 중량을 당협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저렇게 도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정말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하고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진짜. 이거 빈말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 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행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을 갔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여의도 문법 아닌가 이게 나옵니다. 예컨대 이른바 부산의 사직구장에서 부산에서는 봉지가 아닙니다. 봉다리입니다. 봉다리 사진 인증 이런 1992 이런 등등 여의도 문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 다 한번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야당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아니 그분이 국무위원 맞냐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서 정치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발언이 셌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 다 퇴근 시간 늦추면서 기차 시간 3시간 늦추면서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행보는 계속됐던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사직구장 사진이라든가 던킨도너츠 사진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더라도 기획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그냥 보면 참 많이 애쓴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사실관계에서 이게 어긋남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또 추가 증거를 계속 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날짜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2020년을 뜻하는 맥락의 글을 썼는데 2008년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던킨도너츠 들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던킨도너츠에 가서 살려고 줄 서 있는 그런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그날 사진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날 사진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갔다. 그리고 이제 1992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오래전에 샀다. 아니고 그 전에 샀다. 약간 아주 디테일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반박과 재반박 이런 게 있으면서 근데 뭔가 연출 혹은 기획의 냄새는 나죠. 네. 장 소장님 말씀 듣고 우리 이승환 아니 이거를 비판하는 것은 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 눈치 보지 않고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거지. 어디 부산에 가서 연고 강조하고 충주에 가서 연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관습, 상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17일 날이 마지막이에요. 지역 순회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에서 본격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거든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본인 메시지 어떻게 낼 것이냐,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지역에 가서 지역 연구 강조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오늘이 이제 서울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씀처럼 이제 지역 신년 인사 이제 끝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행보라든지 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여의도 문법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재단하는 거는 뭐 이준석 위원장이나 몇몇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본인의 행보를 하고 있다. 근데 다만 뭐 커피를 샀니 안 샀니 이런 거 하는 거는 예전에 뭐 조국 텀블러 해석하는 거나 그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한테 뭐 오방색 던지고 난리하는 거나 그런 짜친 논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원이고요. 보통 정치인들은 인간관계를 나를 찍을 사람과 찍지 않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법조인들은 그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로 보고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의 문법과 혹은 정치의 문법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얘기한 동료 시민의 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 여의도 문법이 도대체 뭔가 다 정치 전문가들 계시지만 저도 고민해봤어요. 여의도 문법이란 게 뭔가 했는데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리고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여의도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장관 때부터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상황과 시대의 국민들에게 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좀 짜친 논쟁보다는 그냥 한동훈의 행보를 하고 있다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선 취재 편의점 채널에서 그 도넛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준석 그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뭐 그 최근 행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미국 동부 서부 막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부 스타일과 그 서부 스타일의 아침밥 컨셉이 어떤지 뭐 이런 쭉 설명을 하면서 뭐 스타벅스와 이제 던킨도너츠와 뭐죠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쪽 등의 설명을 쭉 해야 하는 과정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저는 뭐 그런 얘기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들끼리. 그리고 아니 한동훈 위원장도 기획하겠죠. 오늘은 뭘 입어야 되나 오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니 준비 없이 나와서 어버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정치인답지 않은 거고 준비 안 된 태도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언론이 의미 부여를 하고 너무 부여한다. 그렇죠. 뭐 이거 쓰고 이런 의미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이 숙명이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큰 틀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바마도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쓰고 그랬던 건데,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 순회 공연은 아니죠. 전국 순회 뭐라 그래야 되나? 콘서트 인생 투어. 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중요한 건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도 별로 지지율의 변동이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꾸 변방을 때리고 있는데 핵심을 얘기를 해야 된다. 핵심을 피하고 계속 변방만 돌아다니고 이래서는 해법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계속 편가르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료 시민은 있고 비동료 시민이 있는 건가? 그 민주당 지지자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비동료 시민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또 국민의힘 양당 공이 정책 안 내놓는 것도 그렇고 또 좀 편가르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 그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한동훈 위원장 좀 팬클럽 제재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뭔가 양쪽의 팬클럽 간의 어떤 싸움, 좀 권력 싸움이라 이거 말하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 소장님. 무슨 뭐 이런 거 권력 싸움이겠어요. 그냥 팬클럽들은 싸워요 이렇게. 무조건 싸움. 옛날에 H.O.T. 맞아요. 그래서 큰 의미 두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너무 의도된 질문 아닙니까 이거? 의도된 질문 아니고 한동훈 장관을 너무 폄하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워낙 김건희 여사님도 모르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워낙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강성이고 본인들끼리 뭐 이렇게 사진 돌리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진영 안에서 그 이 좀
건전한 팬덤 문화가 있는 거는 좀 장려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누구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 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서울시당 인사회 가야 되거든요. 가시겠네요. 인사하겠네요.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가서 예. 만나야 되는데 제가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제 가요 무대는 끝났다. 생방송 뮤직뱅크에서 인사드려야 된다. 우리 그 고정 지지층이 있고 당원들이 있고 그런 곳에서의 환호와 박수는 신년 인사회에서 당 대표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승부 봐야 되고 총선의 승부처는 생방송 뮤직뱅크다. 뮤뱅이다. 네. 뮤직뱅크로 가서 해야 된다. 네. 여기에서 예. 이제 그 트로트하고 뽕짝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뮤직뱅크 가가지고 예. 이제 힙합하고 랩하고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서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씀을 네네. 지금 하시는 거네요. 제가 2007년도에 박근혜 캠프에서 네. 그 일정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일정 담당하셨군요. 전화 막 팬클럽에서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팬클럽 한 회원하고 막 좀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팬클럽 회원이 장성철 너 XX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캠프 사무실로 쳐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진짜 쳐들어왔어요. 3명이. 그래가지고 저희 있는 선배들이 막 너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저 피신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팬클럽 분들은 그냥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은 진영에 있더라도 그냥 다 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팬클럽 간의 그냥 하나의 조그만 에피소드다. 이 정도로. 저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팬클럽하고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사실은 그동안 없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클럽이지 여사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척점에 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이고 이거 유념해서 봐야 된다.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유념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 부처 업무 보고는 이제 듣고 민생 토론회 계속 하고 있는데 신년 기자회견은 지금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민생 토론하면서 신년 기자를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진짜 안 하는 거냐?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뭐 다 결정됐다. 뭐 대통령실 설명은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우리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있다.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면 바로 하는 거고 하지 말자 그러면 못 하는 거고 뭐 이런 단계인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답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명품백 문제 어떻게 됐어요. 뭐 양평도로 어떻게 됐어요. 뭐 등등에 대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23억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한 답을 아직 못 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 계셨으니까. 답변을 못 구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도스태핑 중단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스타 장관이 되고 정책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아무리 장관들이 정책 발표하고 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도스태핑 한 방이면 그게 하루 종일 모든 이슈를 다 잡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3월 초까지 민생 토론회를 하시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 정책들을 얘기를 하실 건데 근데 기자회견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정치 현안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면 이게 또 다 묻힐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집권 3년 차, 뭐 3년 차라고 하지만은 채 아직 만 2년도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회견 그냥 쿨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부터 이제 총선까지의 일정이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재생산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그 늪에 빠질 거다. 그냥 차라리 저는 민생 토론에서 대통령 그 행정부의 수반다운 그 정책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 장 소장님 하실 말씀이
대답하기 어려운 불편한 질문들이 나올까봐 뭐 기자회견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뭐 문제점이나 뭐 장단점은 두 분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 어땠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소통하는 대통령 한다고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몇 번이나 안 하고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이게 뭐냐. 지금 단계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승환 우리 행정관님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한번 하시는 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실을 떠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있다가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용산에 왜 갔어? 그러니까 처음에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원래 광화문 얘기를 하다가 용산으로 간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소통이었어요. 그리고 출퇴근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시민들하고 똑같이 출퇴근하는 대통령. 그래서 뭐 대통령 출근 시간 길 막히면 어떡할 거야. 남들보다 먼저 가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자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그 점을 강조했어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기자들을 자주 만나는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완전히 바뀌면서 전용기에 안 태우고 탄 기자들 가운데도 둘만 픽해가지고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비공식으로 사담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봤을 때 언론을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 첫 번째는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실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1년 차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해외 언론들은 또 다 만나요. 근데 정작 국내 언론은 조선일보 지난 설 때 만난 것 이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오보이길 기대한다라는 칼럼을 쓰는 겁니다. 아니 집권 3년 차가 되는 정부가 이렇게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장혜성 기자님 너무 기억력이 뛰어나신 것 같고 아니 좀 발언 좀 제지해 주세요. 지금 혼자 지금 한 2분 동안 이상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나 얘기해요. 그럼 지금 비판해요? 그 얘기는 그래 되면 토론이 좀 힘들어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자회견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국민의힘 얘기 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인천에 가서 정치개혁 공약 4번째 공약 제시했는데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250석. 요게 전제 조건이 총선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부분 이승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보면은 우리 대학생 모의 국회를 만들어서 뭐 개혁까지 만들어라 해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뭐 제가 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맨날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했던 얘기다 이거 다. 맨날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권력자가 그 권력이 가장 막강한 타이밍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불체포 특권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당규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당규에 안 들어가 있었어? 이때 헌법 이런 거였어요. 헌법이 있는 거니까 당규에 넣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당원 당규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세비 반납하는 것도 저도 같이 서약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해서 이게 왜 고민해야 될 일이야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라고 한 이 부분은 저는 이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줄이는 게 맞는니까 이 생각 때문에 뭐 고민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개혁 과제들을 다시 한번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게 전제 조건이 우리가 총선 이겨야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딜리치는 게 아니고 확고한 자기 의지적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그 특검 받으면은 뭐 생각해 볼게 우리 이미 법안 냈어라고 얘기하는데 법안은 지금도 저도 예전에 최단기간 우리 대선배님 계시지만 1시간 내에도 법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법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들이 낸 법안을 봐달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본인들도 부끄러운 얘기인 거고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받을 건가 말 건가. 이 민주당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 혼자만 얘기하면 됩니다. 정치 공약
지금 정치개혁 공약 얘기했던 것 중에 수 줄이는 거 250석. 제가 96년도에 신한국당 공채로 정치권 처음 왔는데 그때부터 이게 계속 있었는데 되지 않는 얘기도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딜 줄일 건데. 그리고 행정 권력이 되게 세져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되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런 공약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런 의지를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 지도자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현재 정치권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할 만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진단하시고 문제점, 알겠습니다. 해결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순 기자께서 그 부분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반정치 담론이다. 그래서 어제 국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한철수다. 한철수, 한동훈, 안철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00명 줄여서 200명으로 그게 이제 새정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민 공론조사를 할 때 여러 시민분들이 와서 처음에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했냐면 비례의석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럽의 정치인들을 보면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세비가 그렇게 우리처럼 많지 않고 엄청난 특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리는 특권은 많은데 일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뭐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치. 저는 지금의 정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곳곳에 검사들만 있다고 해서 검사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의제,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그런 방식으로 얼굴을 바꾸려면 많은 의원 수를 늘려야 돼요. 의원 수를 늘리고 뭐 세비는 뭐 적정한 수준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받는 수준의 봉급 정도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게 맞지. 장소영이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자, 두 분 그냥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아니 근데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수락 연설에서부터 불출마 선언을 본인이 하고 직접 불출마 선언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다음 선거는 올해 총선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다음 선거는 다음번 대선이에요. 대선이고. 그러니까 대선을 바라보고 내 자리 지키려는 사람과 이번 총선에서 올인하는 사람의 이 개혁 의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개혁의 의지를 좀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강남 출마할 수도 없고 비례할 수도 없고 어디 가냐. 갈 데가 없어서 출마 선언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갈 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몇 번이나 포기한다고 대국민적인 약속을 하면서 또 그 말을 뒤집는 민주당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왕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견제와 감시, 균형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놔라.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이건 옳지 않다. 다만 그때 이재명 대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제 3선은 그제 만났나요? 오늘 4선도 중진 만나고 아마 김기현 대표하고 첫 만남을 이제 가질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된 이후에. 또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는 출마 선언했습니다. 저 눈에 띕니다. 김기현 전 대표, 김무성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될지. 김무성 전 대표랑 제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지역에서 김무성 대표가 와야 이 지역을 우리가 사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 정도로 모양이에요. 거기 영도 중영도잖아요. 거기 어려워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김영호 전 의장님도 정말 뭐 몇백 표 차이로 이기고 김무성 대표가
되게 큰 차이로 이겼던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좌관이 훌륭했기 때문에 장성철 보좌관 그 당시 제가 없는 중영도구의 출마자들은 되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역에서 먼저 좀 출마 요구가 강했던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면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얼마 전까지 내가 이거 총선 지휘해야 되는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 한 8분 같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선 중진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속닥속닥 뭐 얘기하기 힘들 거고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만 오고 가겠죠. 컷오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어떨까요? 아니 그냥 왜냐하면 대통령 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만류해 지역구 출마하지 말아달라 대표 유지해달라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했으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PK 얼마 전에 부산 갔었잖아요. 티셔츠 입고 뭐 자갈치 시장도 가고 했는데 울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부울경이거든요. 부울경이죠. 부울경 세트로 그리고 간 길에 항상 울산을 배제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울산을 안 갔다. 그리고 이제 사선 의원 전체 모아서 그냥 만난다. 이런 것은 전직 당대표인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무배려다. 무관용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모르죠. 어떤 방식으로 전략공천. 지금 김무성 대표 지역구도 전략공천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2명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가 뒷배냐 이거는 뭐 밝히지 않겠다고 하지만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번에 어제 발표된 공천룰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사실상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이 물갈이 대상이다라는 것은 이뉴한 위원장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1월 한 달 공천 과정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선은 지금 엄격한 룰이 적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컷오프 10%. 그러면 지금 공천 룰 보면서 위원장님은 좀 뭐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어제 그 김기현 대표는 제가 지난번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당 대표 그만두시기 전에 제가 당 대표로서 김기현의 효용성은 나는 의문이 들지만 다음번 국회에서 김기현 같은 정치인은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는 했었고 저는 김무성 대표님 항상 큰 정치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뭐 그 역할을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7선을 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나? 지역구까지 올 필요 있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한두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신나게 얘기했거든요. 셋이 합쳐 220살이다. 이런 분들이 다시 나오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이인재 전 의원도 다시 나오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자칫하면 이게 김무성 대표님이 가지는 그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자칫 그렇게 묶여버리면 저는 그게 좀 더 걱정이다. 오히려 그냥 영도를 내가 장성쳐 주겠다 이러면 또 뒤에서 도와주고 저는 정치 안 해요. 그리고 공천 룰 같은 경우는 공천 룰 어제 했는데 그 처음 있는 시스템 공천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보수 정당에서 처음에 시스템 공천입니다. 처음 하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공천은 제일 좋은 공천은 그냥 무조건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냥 뭐 이게 시스템 다 필터링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기는 공천만이 좋은 공천인데 잘해서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양지에서 우리 사람 이기는 그 공천이 아니고 험지에서 이기는 공천이 좋은 공천이라서 좀 그런 시스템과 그런 거에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진짜 이기는 공천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멋지고 이기는 공천. 우리 장 소장님 이제 오랫동안 그 우리 국민의힘 정당 계셨으니까 공천론 어제 했던 부분 어떻게 그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촘촘하게 규정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컷오프를 하고 칼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3선 중진 같은 경우에 최대 35%까지 감점을 뭐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출마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공천 학살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불길한 박지원 원장이
이 공천 학살 이준석 좋겠네 뭐 이런 또 발언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런 뉘앙스인가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건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영남 중진 그래서 피바다설도 막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무소속으로 다 출마해가지고 피바다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근데 보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은 당신 100%.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국민들 국민 여론 100%. 뭐 이렇게 국민 투표 100%. 네. 뭐 이렇게 가면 윤심 공천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지역 경쟁력이 있어. 예컨대 네. 주호영 의원 같은 분.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고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무소속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개혁신당으로 정당을 바꿔서 거기서 출마를 할지 이런 것들은 1, 2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자 민주당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 토크킹 이어가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이승환 위원장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를 합니다. 네. 9시 30분 잠시 후 최고회의에서 아마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또 지금 개항을 출마한다고 했다가 불출마할 수 있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원희룡 또 전 장관 지역구도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말씀 주십시오, 장 기자님. 사실 총선 불출마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했던 말이에요. 우리 장 소장님 10월 네, 사퇴설. 예, 10월 사퇴설, 총선 불출마설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토되던 안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그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문제이고, 근데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 뭐 지금 총선 90일도 안 남았고 84일 남았죠.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이번 총선에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에 왜냐하면 부정평가율이 너무 높고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특히 한반도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는 어떤 결단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뭐 그 정도의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죠. 도망자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어제 그 인천 개항 출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원희룡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런 판단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거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부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어서 남은 목숨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진심의 형태로 나타날지 민주당 사람들 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르게 세게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례도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공천이 마무리되면 2선에 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 말씀인데 자, 또 눈에 띄는 게 뭐 현근택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출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박용진 의원이 성비 트로이카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이거 바로 뭐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보면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저격하는 발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박용진 의원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럼 딴 두 사람이고 정봉주 의원 때문에 이런 말 한 겁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뭐 연수원 연수원장인가 그렇잖아요. 예. 거기 가서 붙는 게 이게 또 맞는 것인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강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뭐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출마를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현근택 부위원장이 그만뒀습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 얘기가 나와가지고 급하게 기사 보니까 찾아봤습니까? 이재명 당무 복귀 현근택 불출마가 제목인데 현근택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불출마 혹시 이거 아닌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 불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대선 지고 그 성남 떠나서 네. 인천 계양까지 와서 본인의 방탄을 완성했고 본인의 선거는 총선 생각도 총선 지난번에 그 목표치 얘기했는데 과반에서 한석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의석수를 잃는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이상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재판 출석하는 모습밖에 보여줄 게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선이고 뭐고 민주당 전체 이미지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내가 불출마 선언하고 전국 선거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민주당 후보들이 좋아할까요? 아하. 저는 그렇게 썩 반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하. 물론 반기는 지역도 있겠죠. 예,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인천 계양에서 원희룡 장관과 고군분투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지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비례로 가는 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랬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지난번에도 불체포 특권 이번에 포기하는 건가 예. 뭐 결단 보여주는 거야 했는데 결국은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네. 이재명 대표는 불출마 결심까지 생각하면서 총선에 올인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의 친명들의 충심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례라도 가셔야 됩니다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예, 총선 승리에 마지막 좀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장윤성 기자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출마를 할까? 네. 아니면은 그냥 출마를 하고 당대표직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까? 그래서 그냥 좀 비대위나 아니면 선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룰까? 내가 좀 뒤로 빠져 있는 게 중도표를 좀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예.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본인 거취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단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은 최근의 상황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어떤 부분이 상황이죠? 있어요. 대단히 수세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야당이 좀 던지면서 여당의 대답도 원하고 좀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대단히 수세적으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그럼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법안 같이 처리하자. 이런 식의 그냥 단만하는 그런 모습이다. 수동적인 모습 수동적인 보이잖아요. 모습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선거 과정 중에서도 자꾸 수세적으로 수동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더라도 네.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지금 네. 제일 큰 문제를 장 소장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 보면 이재명 대표 왜 이러냐.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와중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네, 하고 안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메시지만 발표하고 뭐 항의 방문만 하고 어제 처음으로 뭐 국회 그 계단에서 무슨 규탄 대회 이렇게 하던데 아니 본인들의 당 대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되게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세하지 국민의힘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조선일보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 그 커터칼 테러 있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전국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 조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취재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변방에서 그야말로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를 했지만 정치의 영역에는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무를 잘 아는 선수들이 있어요. 키맨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이걸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중도가 흔들립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것도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와 오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당무를 잡고 있는 키맨들이 확실한 태도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전국 운영을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거 저는 모릅니다. 결과를. 쉽지 않다 이 말씀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그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진짜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헬기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 헬기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때
이재명 대표는 쓰러져서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겠죠. 천준호 비서실장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부산에서 치료받고 했으면 선거운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니면 돼요. 그런데 이게 서울로 이송하는 긴박한 모습을 연출해야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래서 회기를 부른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천준호 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권혁기 정무실장이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바뀌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정무적 판단 잘못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노했다. 근데 왜 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회기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회기가 내리는 걸 국민이 봤습니다. 이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진짜 이불킥할 일이죠. 그냥 부산에 있었으면은 됐을 것을. 그래서 저는 그 정무적 판단 기준이 과잉 충성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네.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그 출마 확실히 한다. 이거는 그렇죠. 또 하나의 근거는 송영길의 선례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네,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그때 배지 달고 있었으면 지금 간방에 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례를 봤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는 전혀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기자님 마무리. 천준호 비서실장을 제가 만났었어요. 네, 그 얘기해 주시죠. 그 사건 이후에 직후에 만났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제명인의 마을 어떤 60대 팬하고 이제 본인하고 둘이 그 막은 거예요 상황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별로 현실 감각이 없더래요. 일단 이 상황을 마크해야 되니까. 그다음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가족의 결정이었던 거고 병원 측에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뭐 부산에서 하든지 서울에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동선을 생각했을 때 서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가족이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가족의 판단을 존중했다는 것이 이제 천준호 실장의 입장인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상황은 다들 이제 너무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갑자기 피가 철철 나고 막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들 놀랐던 건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트라우마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앉아 있다가 혹시 누가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언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방향을 선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정무적인 판단 이건 좀 저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얘기해서 장 소장님. 천준호 비서실장보다 저는 더 문제되는 거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안민석 의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청래 최고위원은 부산 지역 의료진들을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안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죽었다 막 이런 발언을 해요. 정치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그러한 피습 사건 생명이 위독한 그런 위험에 처한 사건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부산에서도 반발 나오고 이낙연 대표 측도 반발 나오는데 그분들을 정리하거나 어떠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좀 판단력과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추가 탈당을 막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복귀 최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탈당이 좀 더 될까요? 지금 3인 원칙과 상식 3인 탈당을 했는데 우리 이승환 행정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타당의 얘기긴 하지만 뭐 선거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더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아직 지금 그 3지대에 7개의 정당이 창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가 야권발이고 2개가 여권발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낙연, 이준석 한 여야가 어떻게 합쳐질까? 근데 저는 아직 빅체인저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신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뭐가 달라집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맨파워하고 이거는 굉장히 크지만은 조국 신당이 나오면 그만큼 맨파워하고 당원력이 될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 이낙연 대표의 어떤 현역 의원들이 합쳐지면은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빅체인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때 돼야 추가 탈당 같은 게 더 될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 그 조국 신당 얘기 그냥 뭐 제3지대 얘기를 하는 김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신당을 하든 정치를 하든 출마를 하든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아니 뭐 그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재판이 중요하죠. 일단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라도 되면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도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삼지대 얘기를 하니까 장 소장님 보시기에 기호 3번은 어느 쪽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짧게 합쳐질 것 같아요. 다 합쳐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의당까지? 아니요. 정의당 빼고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어제 제가 뭐 오전에 이준석 대표랑 박원석 대표 만나가지고 좀 사적으로 얘기 나눠봤더니 두 분 다 뭐 욕심을 좀 버리고 함께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절실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설 지나서는 본격적으로 한 테이블 안에서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총선은 그 새 세력이 함께 모이는 그런 제3신당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빅텐트가 가능할 거다. 뭐 우리 장 기자님하고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달라서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속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쪽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그 좀 상승세를 스스로 좀 만들고 와서 시너지가 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합쳤는데 마이너스다. 이러면 굳이 합칠 이유가 있겠냐. 안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준석, 조국, 이낙연이 한데 앉아 있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맛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맛인데 보세요. 똠양국도 특이한 맛이고 마라탕도 특이한 맛이고 청국장도 특이한 맛이잖아요. 고유의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거 섞으면 음식물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 세 분이 있다는 거 정말 좀 상상하기 쉽진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환 위원장님 너무 활약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이제 고정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이승환, 장성철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